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그런 말 아시죠? 못된 사람은 죽을 때 편히 죽지 못한다는 말, 죽어서도 편치 못하다는 말. 생전 착했던 사람은 죽어도 주변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이번 이야기는 진칠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진칠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진칠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90년대 초에 해군 1함대에서 복무를 했었고 이 이야기는 그때 굉장히 친한 군 동기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나중에 동기와 직접 가보기도 한 곳입니다. 동기 이름을 편의상 가명이라고 할게요. 자원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입대를 하고 배치를 받아 보니까 저와 가명이 나이엔 제대를 앞둔 병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빠른 경우엔 저희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몇 달 후 제대인 사람도 많았고요. 병장 아래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한참 어린 고참들.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라고 그땐 정말이지 매일 밤을 시달렸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린 선임들에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당하면서 같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둘은 다른 동기들보다 더 친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우린 괴담이나 귀신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우리가 병장이 됐을 텐데 그때 분신사바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우리도 그 유행에 편승해서는 취침 점호 끝나고 한미식당에서 분신사바를 하다가 그때 순찰 도는 간부에게 걸려서 호되게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멋지게 한타까리 한 뒤에 가명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귀신 한번 보고 싶냐고. 가명이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 고향이고 마을 가까운 산에 마을 사람들만 아는 작은 폭포가 있다는 말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폭포 위쪽으로 올라가면 흉가가 있고 거기엔 귀신이 있다고요. 강원도 어디가 고향이라는 건 이전에 말해서 알고 있었지만 폭포라든지 귀신 얘기는 그때 처음 꺼냈는데요. 그리고 전 사실 귀신이나 그런 거에 관심은 있지만 믿진 않았거든요. 진짜 그냥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그냥 가볍게 듣고 재밌었다. 뭐 이걸로 끝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땐 가볍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가명이가 성격이 농담이라도 실없는 소리를 할 친구는 아니고 그래서 가명이한테 진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었고 오래전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말을 하는데 그때 마을엔 가명이랑 가명이 또래 친구가 셋 있었는데요. 가명이까지 넷이죠. 그렇게 넷은 어려서 그 폭포 밑에서 그 밑으로 이어지는 계곡에서 가재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렇게 물놀이도 하면서 자랐는데 마을 어른들이 절대 폭포 근처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폭포가 폭포라고 부르기에도 뭐할 정도로 이렇게 작아도 그 밑은 수심이 깊고 와류도 있어서 위험하다면서요. 그때 가명이가 물에 빠진 시체, 그 시체가 서 있는 거 본 적 있냐면서 아니면 들은 적 있냐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물귀신이라고들 하는데 실은 거기 와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물속에 시체가 서 있으면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딱 그런 곳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또 가지 말라고 한 곳이 그 폭포 근처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가 가명이가 말한 흉가인 거죠. 귀신이 나온다는. 처음엔 가명이랑 친구들은 어른 말 듣고는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근처엔 가지 않았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어딨냐는 식으로 이제 간 거죠. 폭포 아래야 위험한 건 맞지만 흉가 얘긴 그냥 거짓말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길 가기로 하고 다들 갔는데 뭐 나름 자기들 사이에선 담력 테스트 같은 거죠. 그럼 마을 어른들이 가명이한테 말한 그 집에 얽힌 얘기가 뭐냐면 6.25 때 그 폭포 근처에 있던 집엔 할머니랑 손녀가 살았는데 그때 그 할머니랑 손녀가 후퇴하다 다친 군인을 보살펴줬다고 해요. 그러다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왔고 마을 사람 중 그런 사실을 북한군에게 알려줘서 북한군은 다친 군인이랑 할머니, 손녀를 죽였는데 특히 그 손녀에겐 몹쓸짓까지 하고는 죽였다더라고요. 그리고 군인이랑 할머니는 죽은 그 시신이 보여서 묻어졌는데 손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북한군이 욕보이고 죽였는데 시신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군이 도망가고 국군이 들어왔는데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손녀 시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어디에서도 이 손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시신을 야산에 묻으면 마을 사람들만으로는 찾기도 힘들고 전쟁 중인데 군인들한테 손녀 시신 좀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만 포기하려고 할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북진을 하려고 진군하던 국군들 대열에서 군인 4~5명이 마을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폭포가 어디냐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기는 이래요. 국군은 그 마을에서 북진 전에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군인 몇 명 꿈에 어떤 어린 여자가 울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하다고. 아저씨, 나 폭포 아래에 있는데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런데 그런 꿈을 그때 마을 사람들 쪽으로 걸어온 그 군인들이 다 같이 꿨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도 서로 이제 똑같은 꿈을 꾼 게 놀랍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군인들보다 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폭포는 공식 지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애칭 같은 이름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군인들은 당연히 그 폭포 이름을 모를 텐데 모르는 게 정상인데 그런 군인들이 말한 폭포 이름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군인들은 그때 그 꿈을 꾸고는 서로 이게 뭐지 하다가 군인을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말을 전한 거였고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군인 말을 듣고 급하게 그 폭포로 갔는데 그리고 폭포 주변을 찾아보는데 폭포 뒤편 풀숲에 겨우 사람 머리라는 걸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망가진 사람 머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엔 부서지고 흩어진 사람 뼈와 찢어진 옷 조각들이 마치 맹수가 먹고 버린 것 마냥 여기저기 내팽겨진 채로 그렇게 있었고요. 그것도 극히 적은 일부만. 그 시신 처음엔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고 알아볼 수 없었는데 그 시신 손가락 반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금마가 북한군한테 소녀를 꼬지른 금마라고. 왜냐면 그 손가락 반지가 그때 말한 그 사람 반지인데 금마가 북한군 앞잡이하면서 뺏은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금마가 북한군 도망갈 때 같이 토끼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몰골을 하고는 산속에 죽은 채로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몰골이 사람한테 죽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요. 절대. 그건 진짜 호랑이든 뭐든 그런 맹수가 여기저기 찢어 발라놓은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머리랑 얼마 없는 뼈조각이랑 그거 추려서 묻어주려다가 그게 금마 시신이라는 걸 안 뒤엔 도로 던져버렸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에 침까지 뱉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소변까지 보는, 어쨌든 금마 죽은 걸 동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 죽은 할머니랑 손녀가 힘들게 살아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금마가 꼬질러서 이제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동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뒤에 금마 시신 던져놓고 다시 암만 주변을 찾아봐도 손녀 시신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은 폭포 아래 그 물속까지 생각이 향했는데요. 거긴 깊고 와류도 심한 곳이라서 혼자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그 건장한 사람이 몸에 끈을 묶고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잡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조금 지나니까 물속에서 사람이 끈을 막 당겼다 놨다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막 끈을 당겼더니 물속에 들어간 남자가 나왔는데 거의 반죽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 그 숨을 돌리기도 전에 하는 말이 폭포 아래 그 물속에 손녀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몇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백골화된 시신을 건져 올렸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말이 물 아래 바닥 가까이에서 손녀가 서서 웃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가가니 손녀가 있던 자리엔 그렇게 건져 올린 백골이 그 와류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간 그 남자, 반쯤 죽을 뻔한 그 남자도 그렇게 서 있는 소녀를 봤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끈을 당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이 손에 쥔 끈은 마치 물속에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당기는 듯 움직였다고 해요. 물속에서 끈을 당길 사람은 쇼크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정신이 좀 든 다음에 물속에 손녀가 있었다는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 손녀가 그 남자를 살리려고 무슨 수를 쓴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었다는데 여기까지는 동기가 마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이제 동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때 동기랑 친구들은 그 폭포까지 갔다가 간 김에 그 집까지 보자 하고는 올라갔는데 잡초가 풍년이겠죠? 그 오랜 시간을 사람이 가지 않았으니까. 동기와 친구들은 그 풍성한 잡초를 뚫고 집까지 들어갔는데
뭐 별거 없더라는 거죠. 그냥 잡초만 풍년이고. 그래서 별거 없네 하고 내려가려는데, 근데 사실 좀 그랬겠죠? 암만 생각한 것보다 덜 무서워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그 폐가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으시시하지만 그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산속보단 그래도 그 집이 덜 무서워서 내려앉은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는데, 친구 하나가 집 앞에서 등을 돌린 채로 그 풍년스러운 잡초 속에 멍하니 서서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니들 거서 뭐 하냐는 그런 뒤쪽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 말을 듣고 셋이 뒤를 돌아보니까 방금 전까지 앞에 있던 친구가 자신들 뒤쪽, 그러니까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지붕 밑에서 자신들을 보고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셋이 다시 앞을 보니까 앞엔 아무도 없는. 셋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집에서 뛰쳐나왔고, 그때 지붕 밑에 있던 친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나타난 그 친구도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두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울면서 같이 뛰고, 폭포 근처에 내려와서 다들 숨을 돌리면서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들을 부른 그 혼자 있던 친구,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뒤쪽으로 가서 소변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셋은 집 앞에 그 친구가 서 있는 걸 봤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그때 느껴지는 게 비가 그칠 때까지 폭포 주변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그게 동기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셋 모두, 그러니까 거기 있는 4명 모두. 그래서 다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앞에 보이는 숲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산짐승도 아닌데 뭔가 거무스름한 그런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그것도 거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봤다는데, 그래서 넷은 서로 껴안고 눈 딱 감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 그쳐서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어른들한테 그걸 얘기했는데, 그때 각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마을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동기랑 친구들은 진짜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안 거죠. 조심해야 하는 귀신이라는 게 손녀 귀신이 아니라는 거. 마을에서 거기 귀신이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한 거, 그 귀신이 손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동기 아버지도 그렇고 마을 어른들 중에서도 거기서 그런 귀신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어떤 귀신? 같이 간 사람 중 한 명처럼 보이는 식으로 홀리는 귀신.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그 사람 흉내내는 귀신을 두고 그건 6.25 때 북한군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 금마라고 했답니다. 그 못된 게 죽어서도 못된 귀신이 된 거라고요. 나중에 전역을 한 뒤에도 저랑 동기는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 한동안 연락도 하고 만남도 갖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때 동기가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저도 동기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동기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폭포 아래까지도 갔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동기는 그 집이 있는 곳엔 가길 꺼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집은 허물어서 없고 집터만 남은 상태라고 하면서요. 가봐야 거긴 이제 그 집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무겁고 쓸쓸한 웃음을 짓던 동기 얼굴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동기가 말한 그 폭포, 물색이 퍼런 걸 넘어 거무스름하게 보이는데 무슨 귀신 얘기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진칠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살아서 나쁜 짓을 하고 죽은 뒤 시신마저 욕보이고 버려진 그 사람. 살아서 못되게 굴더니 죽어서도 못된 귀신이 됐다는 마을 어른들의 말. 죽어서도 편치 못하다는 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손녀, 그 손녀는 왜 국군들이 들어온 뒤에야 그 군인들 꿈에 나타났을까요? 국군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 꿈에 나오지 못한 그런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흉가에서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신혼생활을 흉가에서 했다면 뭐 이건 말 다한 거겠죠. 아, 이상하게 오싹하네. 단패님들께서도 제 생각하고 같으시겠죠. 혹시 신혼생활을 흉가에서 하면 짜릿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상하다, 왠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이야기는 다완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완사랑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완사랑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신혼생활을 chung-가에서 했었어요. 1층 건물이었고요. 쪽문으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작은 부엌이 있고 거기가 주방도 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엔 작은 다락방이 하나 딸려 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방이 있고 화장실은 바깥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지붕은 따로 없고 화장실 옆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입구에 작은 철문이 있었거든요. 그 철문은 주인집에서 항상 잠궈뒀었어요. 거기 옥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낮에 빨래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집에 옥상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게 저랑 제 와이프의 첫 보금자리였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 한 달 조금 지났나 싶어요. 와이프가 밤에 옥상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무거운 뭔가를 끌고 다니는 그런 소리. 시멘트에 왜 이렇게 벽돌이 끌리는 듯한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방 끝쪽에 유리로 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한밤중에 일어나서는 절 깨워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거기 창문으로 누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창문 위쪽에 얼굴이 거꾸로 있었다는 말. 그때도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와이프는 들리고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창문 있는 쪽, 거긴 건물하고 건물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공간이 있는 쪽이었거든요. 그래도 와이프가 걱정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나가봤죠.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비춰보고 바깥에서 와이프가 들릴 정도로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처음엔 이게 다 잠자리가 바뀐 이유로 와이프가 예민해져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와이프는 계속 불안해하고, 며칠 지난 뒤 토요일이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무섭다고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계속 친정에 가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친정에 간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보일까 봐 그래서 말을 못했다면서. 저도 너무 걱정돼서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점심 먹고 바로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고 저 혼자 집에 있게 됐죠.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몸이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웠거든요. 그런데 뒤쪽, 그러니까 TV가 있는 쪽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돌아 누웠는데 거긴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싶은데 소름이 올라와요. 팔이며 등이며 허벅지며 그냥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딱 그때 딱 박수를 치듯이 딱. 근데 손바닥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아닌 좀 드라이한 느낌이랄까요? 딱딱한 느낌이 드는 박수 소리.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창문에 어떤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서는 팔을 아래로 하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겁나는 와중에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팔을 서로 교체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러다 갑자기 박수 치던 손으로 창문 방범창 있죠? 그 방범창을 잡고는 막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방범창을 자꾸 흔드는데 전 딱 거기까지만 보고 기절을 해버렸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일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날 본 그 모습이 떠올라서 기겁을 해서는 씻고 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서는 집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둘러보고 창문도 보고. 근데 창문 방범창, 전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녹이 쓴 건 알았는데 그 모양까지, 그러니까 녹 쓴 그 모양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그 방범창 녹 쓴 부분이 마치 사람이 손으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특정 부분만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뭐 있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거길 한참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친구가 점심에 집으로 왔어요.
친구도 제가 진지하니까 뭐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와서는 제가 있었던 일 다시 얘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창문이 있는 비좁은 틈 앞으로 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네. 거기서 뭐 하냐고. 야, 나오라고. 왜 거기 있냐고. 근데 그 사람 살짝 제정신이 아닌지 절 쳐다보면서 실실 웃어요. 좀 기분 나쁘게. 그래서 다시 당신 거기 왜 있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가 제 옆으로 슬쩍 오더니 그 틈 사이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무섭게. 아무도 없는데. 전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처음엔 집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입자를 대신 구하든 뭐 맘대로 하라면서 그냥 확 가버리네. 그래서 부동산이며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 과정에 알게 된 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고독사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리고 흉사를 집주인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전 다시 집주인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친구는 피해 보상까지 받으라는 거 그냥 됐다고. 보증금이랑 이사비용 정도만 받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요. 다행히 비슷한 조건에 더 좋은 곳을 구해서 늦지 않게 입주를 할 수 있었고 바로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그 뒤로 귀신이라는 거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후세계라는 것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가자라고. 남을 돕지는 못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완사랑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손등으로 박수를 쳤다는 부분에서 그렇죠.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한다. 그런 말이 있긴 하죠. 사후세계부터 선행까지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다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남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남에게 가슴 아픈 악담을 전하는 사람보단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스러운 웃음을 전하는 사람? 아님 뼈까지 사무치는 아픔을 전하는 사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편안하세요? 혹시라도 잠들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행복바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행복바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바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거의 30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전 어려서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요. 인천 부평역에서 북부역 광장으로 나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집들이 있는 골목이 있었고 거기 작은 방이 둘 있는 집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 집은 부평역 철길 바로 앞에 있었고 철길과 집 사이엔 작은 울타리 같은 게 있었는데요. 자주 다니는 기차 소리에 머리가 울릴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차 소리도 기차 소리지만 그것보다 더 싫었던 건 바로 집 옆에 있었던 석탄을 쌓아놓은 것이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가공을 하지 않은 석탄을 집 바로 옆에 쌓아둬서는 비라도 오는 날에는 늘 시꺼먼 물이 집 앞으로 흐르고 그래서 집 앞은 청소를 해도 금방 더러워지고 날아온 석탄가루가 묻어서 집 벽이나 지붕도 거무튀튀했었고요. 빨래도 바깥에 말릴 수가 없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그 동네 남자들이 정말 짓궂었었어요. 석탄을 손에 묻힌 뒤 제 옷이나 머리나 얼굴에 석탄을 묻히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도 막 재수가 없다느니 꺼지라느니 욕을 하면서 침까지 뱉고 도망갔었고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크게 말싸움에 몸싸움까지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집엔 철길 쪽으로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에서 대각선으로 좁은 길 건너편에 커다란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밤이면 그 가로등에서 남자애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했었어요. 그리고 창문은 위치가 높아서 그때 제 끼로는 발 뒤꿈치를 들어야 겨우 빼꼼히 밖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애들은 다른 때랑 똑같이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그러다 감기 걸린다고 창문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한 뒤에도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으면서 비까지 맞아가면서 계속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전 다른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애들 노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꿈치 들고 빼꼼히 밖을 봤는데요. 숨바꼭질이 술래가 가로등에 얼굴을 묻고 숫자를 세는 동안 아이들이 숨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애들은 숨고 술래가 전봇대에서 혼자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그때 가로등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술래는 그걸 모르는지 숫자를 다 세고는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갔었고, 전 그게 이상해서 저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창문 아래 놓고 올라섰는데,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창문 밖을 보려는데 그 전봇대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언제 왔는지 바로 저희 집 창문 앞에 와서 그때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제가 무섭고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여자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겁에 질린 상태로 계속, 무서운 상태로 계속 전 그때 그렇게 그 여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고 옆엔 엄마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날 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서는 이마에 손을 대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그런데 엄마 왜 여기서 잤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침 먹고 엄마가 정말 괜찮아? 하시면서 장사를 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그날 점심쯤 돼서 장사를 접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엄마 말이 어제 숨바꼭질을 하던 애들이 모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다들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씨도 짓궂은데 밤늦게까지 뛰댕기며 노니 병이 안 걸리겠냐며 혀를 짜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또 몸은 괜찮아? 하시면서 손을 이마에 대시고, 그래서 전 그때 이게 꿈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어제 전봇대 옆에 웅크리고 있다가 집 창문 가까이까지 와서 눈까지 마주친 그 여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 잘못 본 거겠지 라든지 네가 헛것을 본 거야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제 손을 꼭 쥐고는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 입이 찢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니?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전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어제 본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엄마 말처럼 입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한 걸 넘어서 핏기가 하나 없는 그냥 하얀 종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그 눈동자가 몇십 년이 지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지만 비어있는 듯한, 그냥 흰자가 없는, 시커먼데 비어있고 험하다는 느낌을 주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절 안고 울더라고요. 엄마는 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가로등 아래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엄마를 보면서 희죽거리며 웃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서 보니 제가 방에 없고, 혹시나 해서 가로등을 보니 가로등 아래에서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웅크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바로 나와서 절 깨웠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절 업고 들어와서 수건으로 물기 닦아주고 곁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만 그날 바로 나가서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제 방문이랑 창문에 시커먼 식칼을 놔뒀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무쇠칼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장사를 나갔고 전 낮잠을 잤는데 계속 누가 밖에서 부르는 것 같고 창문을 계속 누가 두드리는 것 같고, 이건 진짜 들리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다가 살짝 눈을 뜨고 창문 쪽을 봤는데, 그때 전에 본 그 여자가 창문에 있는 창살에 바로 얼굴을 붙여서는
눈을 막 이리저리 굴려가며 저를 찾듯이 방 안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한테 가려고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 다음 기억이 저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엄마였어요. 엄마는 울면서 흔들고 있었고 그때 전 또 그 전봇대 옆에 있더라고요. 나중엔 몽유병인가 하고 병원에도 갔었는데 엄만 그때 제가 본 거랑 엄마가 꿈 얘기랑 그런 것까지 의사한테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엄마는 병원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갑자기 제가 모르는 곳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거긴 무당집들이 있는 집 밖에 뭐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는데 거기 가서 전에 다른 무당한테 갔던 얘기랑 저랑 엄마한테 있었던 얘기랑 하니까 거기 무당이 하는 말이 전에 간 집에서도 못한다는 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그 골목에 있는 집들 몇 군데 더 갔었는데 어떤 곳은 엄마가 화를 막 내며 나온 집들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엄마랑 저를 보자마자 그냥 나가라고 한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랑 거기 골목을 지나갈 때였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골목에 나와서 담배를 태우면서 있었는데 엄마랑 저랑 지나갈 때 우리를 째려보듯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을 때 혀를 짜면서 다들 싫다 하지? 다른 데 가도 진짜들이면 다 알아보고 싫다 할걸?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말이 더 힘들고 슬픈 게 가짜 무당은 못 알아보고 헛소리 할 테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무당이면 알아는 보는데 그냥 가라고 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바로 그 할머님께 매달리면서 울면서 부탁한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뭔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랑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집은 모든 방문이 낮았던 기억이 나고요. 방문 위에는 기다란 개처럼 생겼는데 허리가 긴 그런 검은 조각이 방마다 2개씩 있었는데 몸은 문 위에 문을 따라 길게 있고 고개만 돌려서 문 바깥쪽을 보는 형상이었어요. 집안에서는 이상한 향냄새가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다닌 무당집처럼 무슨 동상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들어가면서 본 조각들이랑 사람들 그려진 그림 몇 폭이 다였어요. 할머니는 저랑 엄마를 앞에 앉히더니 종이를 올리고 뭔가를 하셨는데 더는 묻지 말고 괜히 헛고생도 하지 말고 천주님께 가봐. 여기 돌아다녀봐야 그거 못 돼. 괜히 엄한 것들한테 속지나 말고. 그리고 그 집에서 당장 나오고. 산 사람이 거길 왜 기어들어갔어?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한마디 더 하셨는데요. 베개 밑에 넣어둔 거 있구나. 그거 버려. 못 버텨서 기운이 다 했네. 그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더 꼬이니까. 그거 태워버려. 라고 하시면서 부적을 태워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엄만 그때 그 말 듣고 놀라서는 어떻게 그걸 아냐고 했다가 할머니한테 큰 소리로 혼난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할머니 집을 나오자마자 동네에서 성당 다니는 아줌마한테 갔고 아줌마랑 같이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에 가서 수녀님 만나고 엄마는 수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부터 교리 수업도 듣고 미사도 보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랑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뒤에도 꿈속에서 그 이상한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더 미친 듯이 같은 검은색 눈인데 화가 났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속에 나타난 여자는 엄마 꿈에도 계속 나타났고 꿈속에서 그 여자가 저랑 엄마한테 한 말은 죽일 년들 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꿈속인데 같은 말을.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엄마랑 저는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엄마랑 저랑 세례 받은 그날 엄마랑 전 그 부평역 석탄터 검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그 뒤부터 꿈속에 나타난 여자를 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엄마 혼자 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싼 집을 찾아서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부평 북부역 석탄터 옆집이었고 그 집이 동네에서 다 알 정도로 소문이 안 좋아서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와서 베개 밑에 뒀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때만한 할머니가 봐줬던 거라고요. 엄마랑 저는 다시 그 할머니 찾아서 갔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집에 없고 노래한다고 머리 긴 오빠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행복바람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그 당시 그쪽에 살던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부평 북부역 석탄터라는 게 있었고 석탄터 옆에 그런 집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 친구 말은 그렇다였습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으면 크게 다쳤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 그쪽 부근에 살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평역 흉가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하고요. 한번 발들이면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 부평역 흉가. 그곳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